어느 탈북민 스토리사 제1장 철책선 너머. 이명석은 도라산역 앞 지피에서 북한군 민정대 보위부 중위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봄 그의 임무는 40명의 북한군을 감시하고 남한으로의 탈북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도 매일 굶주림과 싸우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명석이 관리하는 9명의 정보원들은 배고픔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줘야 쪽지를 받을 수 있었지만 명석 자신도 하루 종일 굶는 날이 많았습니다. 상급 보위부에서는 계속 압박을 가했습니다. 40명 중에 남조선으로 달아날 놈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느냐며 질책했습니다. 철책선 너머 650m 거리에는 한국군 지피가 보였습니다. 야간 근무를 나가면서 명석은 종종 후레쉬로 한국 쪽을 향해 불빛 신호를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쪽에서도 똑같이 응답이 왔습니다. 한 번 깜빡이면 한 번, 두 번 깜빡이면 두 번. 이 무언의 소통이 명석에게는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한국 쪽 불빛은 참으로 밝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조차 하면 안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불이 밝다고 말하는 것도 사상 변질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일이었습니다. 명석은 동료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보위부원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휴가를 나간 명석은 고향 집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는 백내장으로 실명 상태였고 10살. 어린 여동생은 강에서 풀을 뜯다가 손가락이 모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집은 비가 새어 거의 폐가 상태였습니다. 명석은 관리하던 부하들에게 돈을 빌려 집을 수리했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날 여동생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때 어머니가 몰래 7만 원을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명석은 그 순간 무언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시태그 제2장 선택의 기로. 부대로 돌아온 명석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혹독한 처벌이었습니다. 보름 휴가를 한 달로 늘린 것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다른 보위부원이 그의 자리를 대신 맡고 있었고 대대에서는 그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같으면 담배 한 갑만 받치면 넘어갔을 일이 이제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명석은 2008년 4월에 결정적인 선택을 내렸습니다. 겨울에는 나뭇잎이 없어 감시에 쉽게 걸렸지만 4월이 되자 숲이 우거져 은폐가 가능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남한으로의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출발하기 전 명석은 총에 총알을 장전했습니다. 만약 붙잡히면 차라리 총으로 자결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으로 끌려가면 고문 끝에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방에 죽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그날 밤 비가 조금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전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철책선 앞에서 합선을 시켜봤지만 전기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명석은 조심스럽게 철책 2개를 넘었습니다. 지뢰밭도 있었지만 물이 흐르는 도랑을 따라 이동해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1시간 40분이 걸린 긴 여정 끝에 명석은 한국 쪽 지피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쳐 그 자리에서 1시간 넘게 잠들어 버렸습니다. 잠에서 깨어 발사계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을 7발 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다시 깨어 한 발을 더 쏘고 나서야 한국군 하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사의 첫 마디였습니다. 명석은 그 친절한 말투에 놀랐습니다. 적대감이나 경계심 대신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해시태그 제3장 진실과 거짓 사이. 한국군은 명석을 맞이했지만 곧바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명석에게 다시 철책선 쪽으로 나가서 다른 경로로 온 것처럼 조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 온 경로가 너무 위험한 곳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명석은 당황했습니다. 최전방에서 이런 조작을 하다니.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거짓말로 인해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국정원 조사에서 솔직히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GP에서 기다리는 동안 명석은 한국군의 시설에 놀랐습니다. 건빵과 주스를 주었는데 북한의 돌 같은 건빵과 달리 한국 건빵은 입에서 녹을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보이부 장교라는 체면 때문에 배가 고파도 더 달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군들의 체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두가 키가 크고 건장했습니다. 방탄복을 입어보니 명석의 무릎까지 내려올 정도로 컸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북한군은 이들과 싸워봐야 상대가 안 된다고. 담배도 6종류나 내주며 원하는 것으로 피우라고 했습니다. 명석이 한 대 피워보니 북한 담배와 전혀 달랐습니다. 독하고 향이 강한 북한 담배와 달리 순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순간 명석은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국정원으로 이송되는 차 안에서 명석은 서울 도심의 야경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간판들이 환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고 북한에서 본 영상처럼 대학생들이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자국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해시태그 제사장 새로운 세계. 국정원에서 명석은 혼자 쓸 수 있는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TV와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진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너무 달아서 입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며칠 동안 죽만 먹다가 겨우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여성 국정원 직원이 초코파이를 한 상자 사왔습니다. 북한군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러 온 여군과 함께였습니다. 명석은 처음 먹어본 초코파이의 달콤함에 감동받았습니다. 이틀 만에 상자째 다 먹어버렸습니다. 체중도 늘기 시작했습니다. 58kg이던 몸무게가 68kg까지 늘었습니다. 얼굴에 살이 붙자 선생님이 보기 좋다고 말했습니다. 명석은 반찬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했고 아래층 식당에서 먹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식당에 내려가니 탈북자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명석은 놀랐습니다. 만약 탈북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머니와 동생을 데리고 중국으로 탈출했을 것이라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을 것이었습니다. 소고기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북한에서는 소고기를 먹으면 총살감이었는데 여기서는 큰 덩어리를 주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 다음날 아침에는 밥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명석은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후방에 살았다면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였습니다.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엄청났습니다. 부모 형제를 죽음으로 내몬 죄책감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밤이 많았습니다. 탈북민들이 단명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신적 스트레스가 그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시태그 제5장 적응의 시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명석은 임대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키를 받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 어머니 집에 비가 새던 모습과 비교하니 너무 좋은 집이었습니다. 수건 하나로 밤새 장판을 닦으며 청소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처음 타봤습니다. 신기해서 1층부터 15층까지 계속 타고 다녔습니다. 경비원이 이상하게 여겨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더럽지 않나 걱정했지만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화장지를 처음 봤을 때는 입을 닦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아까워서 입만 닦고 아껴 쓰다가 나중에 용도를 알고 부끄러웠습니다. 샴푸와 바디워시도 구분하지 못해 서로 바꿔 사용했습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이 한 번에 나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 했는데 고기 2인분을 시켜야 밥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침부터 고기를 먹는 줄 알았습니다. 삼겹살 2인분을 시키고 나니 12,000원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22,000원이면 한 달에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었습니다. 천주교 담당자가 와서 김치찌개를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6,000원이라는 가격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제야 음식점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개통했는데 신기해서 자주 사용한 결과 첫 달 요금이 18만 원이 나왔습니다.
핸드폰은 너무 소중해서 가슴팍에 넣고 다녔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고 꿈같은 생활이었지만 동시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해시태그 제6장 사회로의 첫걸음. 명석은 천주교에서 소개받은 회사에서 품질관리 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월급이 180만 원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뽑는 순간 가슴이 설렜지만 동시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돈은 부모 형제와 함께 나눈 피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 보이부 중위의 월급은 3,000원, 한국 돈으로 400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당비를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180만 원은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었습니다. 천주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북한에서 온 명석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알려주고 적응을 도와주었습니다. 북한에서 장교였다는 것은 여기서 통하지 않는다고 조언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 마트에서 쇼핑을 처음 해봤습니다. 물건이 차고 넘쳤습니다. 사장에게 외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북한에서는 외상이 가능했지만 여기서는 현금으로만 계산했습니다. 물건의 품질이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신발 하나도 오래 갔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한국 물건의 품질이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성시장에서 개성공단 물건이 제일 비쌌습니다. 사람들이 몰래 훔쳐와서 팔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걸리면 바로 해고되었지만 30만 원을 내고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큰 손해였습니다. 한국의 버스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몇 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카드로 결제하며 깔끔하고 편리했습니다. 사람들도 친절해서 일부러 말을 걸어보곤 했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더욱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해시태그 제7장 군부대 강연과 새로운 인식. 명석은 한국군 부대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장 직무실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 겨울에는 습기가 없고 여름에는 시원했습니다. 에어컨까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 때문에 경계 실패로 처벌받은 사단장에게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병영을 둘러보며 한국군의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고기와 반찬이 풍성하게 나왔습니다. 편의점도 있어서 놀랐습니다. 강연 중에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군과 북한군이 1대1로 붙으면 누가 이기겠느냐고. 명석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붙어봐야 알겠지만 육체적으로는 한국군이 월등하다고. 하지만 그는 경각심을 주고 싶었습니다. 북한군을 너무 쉽게 보면 안 된다고. 북한군들은 미쳐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10년을 굶겨놓으니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병사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전시에는 통조림 같은 좋은 음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의 장비는 첨단이었습니다. 방탄복부터 무기까지 모든 것이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군은 한국군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군용차도 한 부대에 수십 대가 있었는데 북한 대대에는 대대장차 한 대뿐이었습니다. 한국군의 복무 조건도 놀라웠습니다. 19개월 복무에 한 달에 한 번씩 휴가를 갔습니다. 명석은 12년 복무하는 동안 휴가를 단 한 번 갔었습니다. 월급도 하사가 200만 원, 병사도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북한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명석은 한국군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했습니다. 북한군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만약 북한군이 한국군처럼 대우받는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시태그 제8장 희망과 아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명석은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한국의 음주 문화를 배웠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셔도 다음날 칼같이 출근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이런 근면함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원동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 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며칠을 보내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의 웅장함과 깨끗함에도 감탄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경험은 꿈 같았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아내와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19개월 된 아들을 혼자 키우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아들은 명석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아들이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하면 축구도 시키며 체력 단련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술을 마시고 7층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우울증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위가 터지고 간이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의사들도 어떻게 살았는지 신기해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동안 아들은 혼자 집에서 지냈습니다. 구청에서 시설로 보내겠다고 했지만 아들은 아빠가 온다며 거부했습니다. 명석은 아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번 일로 더욱 아들을 잘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북한에서의 고통스러운 기억들, 가족을 두고 온 죄책감,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감사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있기에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DMZ를 넘을 때와 7층에서 떨어질 때, 두 번의 기적을 경험한 명석은 하늘이 아들을 잘 키우라고 생명을 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상 아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누리는 자유와 풍요로움에 감사하며 동시에 북한의 남은 동포들을 위해 진실을 알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